아마 저번 시간에 이제 13페이지까지 했고 이제 14페이지를 좀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헌법 개정 절차는 이거 좀 끊었다가 해야 됩니다. 조금 끊었다가 잠깐. 예, 맞아요. 예, 조금 끊었다가 해야 돼요. 하여튼 중간에 좀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근데 14페이지, OX 14페이지 1번을 보시면요.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해보는 거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건 그냥 배워야 돼요. 그냥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을 보면 헌법 개정은 누가 발의하죠?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과반수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 그럼 틀려요. 150은 과반이 아니고 절반입니다. 과반이 되려면 151명을 넘어서야 돼요. 아시겠죠? 3번이 좀 어렵죠.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을 인정하는 건 누구죠? 슈미트입니다. 슈미트. 구별을 부정하는 건 법실증주의입니다. 이런 문제는 요즘은 잘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질문만 하면 한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 법실증주의는 모든 조문을 다 개정할 수 있다고 보죠. 모든 조문을. 그래서 모든 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헌법 개정 무한계설로 연결이 됩니다. 전 반대로 이 개정 권력과 제정 권력의 구별을 인정하는 입장, 슈미트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헌법 안에도 더 중요한 헌법이 있고 덜 중요한 헌법률이 있다고 보죠. 그럼 헌법률은 헌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서요.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슈미트는. 그 다음 4번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일단 헌법 조문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5번 헌법 개정 무한계설에 의하면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방금 본 거하고 똑같죠. 뭐 같은 얘기고요. 6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인데요. 헌법 개정이 의식적인 헌법의 변경 맞죠? 개정을 하려면 뭐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헌법 변천은 무의식적인 내용 변화.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변천은 무의식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이중배상 금지 기준 같은 거 보세요. 헌법 이중배상 금지 기준이 있으니까 이중배상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서를 바꾸면은 사실상 이중배상이 가능해졌잖아, 지금. 이런 건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헌법이 이제 쉽게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성 헌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7번. 슈미트는 제정의 한계는 부인하지만 개정의 한계는 인정합니다.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요. 슈미트가 살았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 히틀러 나오기 직전에 극도의 혼란기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제발 누군가 나와서 이 혼란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달라는 거야. 새로운 걸 만들면 한계가 없죠. 그래서 한계는 없어요. 근데 만들어진 헌법 안에서 개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는 한계가 없지만 개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이잖아요. 이걸 4년 중임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십차 개헌이 돼요. 개헌. 뭐 기본적 통일성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노비 제도를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정이. 그런 뜻입니다. 8번. CES는 언제적 사람이라고? 슈미트하고는 한 150년 차이 난다 그랬지. 프랑스 혁명 직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CES는 헌법 제정 권력 주체는 오직 국민이다. 오직. 왜 그렇죠? 왕을 죽이고 했으니까 국민이 아니면은 자기가 역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밖에 안 되는 거야. 국민밖에. 근데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이. 근데 슈미트는
헌법 제정권력 유치는 개인 소수인 국민 누구나 힘만 있으면 된다고 봤어요. 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제발 누가 나와서 이걸 좀 끝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내주기를. 그래서 히틀러한테 악용이 됐다 이런 얘기 했죠. 그 얘기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CS가 1985년에, 슈미트가 85년인가 6년인가에 사망하는데 죽을 때까지 나치 무역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해요. 근데 나치 무역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뭐 그랬고. 근데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하면요. 그때가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나기 전이잖아?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독일이 프랑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돼요. 돈도, 근데 또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런 줄 아니까 열심히 물어주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부 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지금 같으면요, 돈을 풀어갖고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근본이제였거든요. 돈을 찍어내지 못했어요. 하여튼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돈 찍어갖고 또 이제 난리 나고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거든. 하여튼 복잡합니다. 넘어갑니다. 9번. 법 실증주의자들은 헌법 개정의 행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는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등하다. 즉 모든 조문이 똑같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슈미트는 안 되죠. 슈미트는 헌법이 똑같지 않잖아. 헌법 중에서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그러면 이건 함부로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10번 이런 거 넘어갑니다. 11번은요. 여기 뭐 민의원, 참모인 3분의 1 이상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둘째 줄 헌법 개정 제안.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국민 발안권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54년 2차입니다. 국민 발안권이 2차 개헌에 도입되어서 6차까지 존속하다가 7차에 없어졌다. 그거 기억하면 돼요.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3분의 1 이런 것까지 50만 이런 것까지 그거 틀리게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만약 그거 틀리게 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 발안권이 과거에 있었다. 이제 그거 기억하면 되죠. 12번은 이게 72년 헌법 이제 7차 개헌이잖아. 특징이 뭐더라? 헌법 개정이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었죠?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회 의결 안 거치고 바로 국민투표. 국회가 제안하면 국민투표 거친 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거 묻는 문제예요. 그거. 뭐 내용은 뭐 안 읽어볼게요. 그건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 위헌법률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어떤 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 또는 그 아래에 있는 것만 심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재판이라는 게 헌법소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헌법 조문 자체는 심판 대상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그럼 이제 판례 보시면은 이제 이중배상 금지 규정 헌법 조문이니까 심사가 불가능하죠. 좀 각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줄거 놓은 거 보면 2번에 헌법 조문 사이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 간의 가치의 우위를 인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효력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효력상으로는. 14번.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은 정치적 실존에 대해서 의지대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헌법 개정 무한계설인데 이게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그 결단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거 결단주의 아닙니까? 결단주의는 헌법 개정 한계설이다. 틀렸다.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결단은요. 결단주의 할 때 결단이 아니고 상식적 의미의 결단이에요. 뭔 소리입니까? 자,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란 말이 뭐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상대적이란 말이야. 자유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면 어떻게 돼? 노비제도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15번. 우리 국민은 48년 7월 12일 헌법 제정 권력을 직접 행사하여 건국헌법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건국을 받을 때는 국민투표를 안 했잖아요. 직접 행사했다 그러면 국민투표했다는 뜻이거든. 국민투표 안 하고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잖아요. 국회에서. 그 다음
헌법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겼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괴리를 좁히고 규범력을 높이는 건 당연히 되고요. 헌법 변천도 똑같은 기능을 하죠. 헌법 변천을 왜 하는 거야? 현실하고 규범이 안 맞으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걸 메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변천도 되고 기능도 되고 헌법 개정도 되고 둘 다 그런 기능을 합니다. 17번. 불문헌법 국가도 헌법 변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이잖아. 영국은 우리처럼 헌법 1조 2조가 없잖아요. 불문헌법 국가지만 그러나 이제 왕이 실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헌법 변천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변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1차 개헌 때 양원제를 규정은 했지만 실시되지 못한 걸 헌법 변천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중의 상감지 규정은 나는 뭐 개인적으로 헌법 변천이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학계에서 통일된 의견은 아니니까 그건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